당신한테 나는 숨 쉬는 가구였지. 안 그래? 고요했던 경기도 분당 정자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거실에 날카롭고 서늘한 문장이 칼날처럼 박혔다. 늦은 저녁 습관처럼 탁구 동호회 회식에서 막 돌아온 강석주는 아내가 건넨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염소윤 그의 아내, 혹은 이제 막 남이 되기를 결심한 여자. 그녀는 식탁 모서리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항상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던 머리는 오늘은 어깨에 풀어져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낯설고 위태롭게 느껴졌다. 석주는 그녀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안에는 지난 25년 동안 켜켜이 쌓인 먼지와 이제야 폭발한 화산의 불길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장난이야? 석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혼 합의서라는 세 글자가 그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소유는 비웃음 같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장난? 이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내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야. 당신에게는 이게 황당한 장난이겠지만 나한테는 평생을 벼르던 독립선언문이야. 석주는 소윤의 말에 일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다. 주말 아침 소윤이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을 허겁지겁 먹고 그는 늘 탁구채나 등산 배낭을 메고 문을 나섰다. 탁구 동호회 스매싱 클럽 사람들과 북한산에 오르거나 구리시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낙이었다. 집안일, 아내의 기분, 자식들의 속마음, 그런 것은 항상 그의 취미 생활 뒤편으로 밀려났다. 나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지 않나?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않나?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왔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당신한테 경제적으로 소홀했어? 석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방어적인 태도가 소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소윤은 식탁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게 더 문제야. 당신은 기본적인 의무만 다했을 뿐 가족으로, 남편으로 함께 있어주지 않았어. 자식들 입학식 때도 졸업식 때도 당신은 동호회 뒤풀이 일정 조율하느라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지. 내 생일날 당신이 준 선물보다 탁구공이나 등산 양말을 선물한 동호회 사람들과 보낸 시간이 더 많았어. 소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내용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억울함과 해방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다. 당신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즐길 때 나는 당신의 옷가지, 자식들의 학용품, 냉장고의 식재료 그리고 이 집의 공기까지 전부 책임지는 하인이었어. 이제 서연이 딸도 지훈이 아들도 대학에 가서 지방으로 독립했잖아. 더 이상 당신의 짐을 지고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내 불행을 감출 필요가 없어졌어. 석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소유는 늘 아빠는 바쁘시다는 말로 석준의 부재를 포장했다. 그는 그 포장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내가 미안해. 미처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석준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소유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당신의 사과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질까 두려운 당신의 삶을 위한 변명일 뿐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강석준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 염소윤으로 살고 싶어.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일주일 시간을 줄게.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어. 당신이 원하는 재산 분할 다 해줄게. 난 그냥 이 집에서 나가서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만 원해. 석주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내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었던 그의 삶의 배경이었기 때문이다. 소윤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바꿀게. 탁구도, 등산도, 다 줄일게. 다시 생각해줘. 그의 목소리는 애원조였다. 소유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당신은 못 바꿔. 그게 당신의 본질이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의 변화를 기대하며 내 남은 삶을 걸고 싶지 않아. 내 삶을 시작해야 해. 이 대화는 그들의 25년 결혼 생활에 찍힌 마침표였다. 석주는 잠시 후 아내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침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아파트 밖의 정적인 소음만 들릴 뿐 아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강석주는 거실 소파에서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다. 나는 이제 염소윤으로 살고 싶어. 일주일 후 그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소윤이 요구한 대로 재산 분할은 복잡하지 않았다. 정자동 아파트는 석준이 갖고 소윤은 최소한의 현금과 함께 오래전부터 소윤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작은 빌라로 거처를 옮겼다. 서연과 지훈에게는 부모의 결정이라며 차분하게 이혼 사실을 알렸다. 아이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염소윤이 집을 떠나는 날 석주는 차마 그녀를 배웅하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소윤은 덤덤하게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끌고 현관을 나섰다. 잘 지내요, 강석준 씨. 그녀의 마지막 호칭은 여보가 아닌 사무적인 강석준 씨였다. 그 호칭이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듯했다. 이혼 후 강석준의 삶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했다. 여전히 그는 주말마다 탁구채를 들고 체육관으로 향했고 등산 모자를 쓰고 동호회 사람들과 산을 올랐다. 그의 동호회 사람들은 그가 주말에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혼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굳이 말하지 않았다. 석준이 형, 오늘은 컨디션이 최고네. 스매싱이 아주 그냥 불꽃이야. 탁구 동호회 막내인 김현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뭐 요즘 좀 몸이 가볍네. 석준은 억지로 웃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낮에는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지만 밤이 되어 텅 빈 정자동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했던 허전함이 낯선 공포로 변해 그를 덮쳤다. 예전에는 현관에 들어서면 은은하게 풍기던 된장찌개 냄새 혹은 소윤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는 차가운 침묵만이 그를 맞이했다. 소윤이 늘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던 거실의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가 아무리 치워도 며칠 만에 어수선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석주는 배가 고파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맥주 몇 캔과 편의점 족발이 전부였다. 그는 갑자기 화가 났다. 그래도 나갈 때 며칠 먹을 반찬이라도 해놓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내 그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지 깨달았다. 소유는 이제 이 집의 주부가 아니었다. 당신한테 나는 숨 쉬는 가구였지. 소윤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공기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이다. 필요할 때는 마시고 평소에는 그 존재조차 잊고 지내는. 다음 날 석주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는 습관처럼 등산복을 입었지만 문득 등산이 내키지 않았다. 그는 대신 집 주변을 서성였다. 늘 탁구장이나 산으로 이동하기 바빴지 그가 사는 동네를 제대로 둘러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정자동 카페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세련된 젊은이들 혹은 친구들과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는 중년 여성들을 보며 낯선 기분이 들었다. 그는 문득 소윤이 한 번도 이곳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친구들은 오직 결혼과 육아라는 공통분모로 엮인 학부모들이 전부였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그 모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날 저녁 석주는 휴대전화 속 소윤의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전화를 걸어 반찬 투정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싸늘했던 눈빛이 떠올라 차마 누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아들의 사진을 켰다. 지훈아, 아빠다. 혹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냐?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요? 잘 지내시죠? 요즘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아빠, 제가 듣기로는 엄마가 암사동 그 빌라 근처에 있는 천호동 쪽에서 뭘 배우신다고 들었어요. 엄청 신나 보이셨어요. 예전에는 늘 찌들어 있었는데. 지훈의 목소리는 밝았다. 찌들어 있었다. 아들의 솔직한 표현이 석준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소윤이 자신 없이 신나한다는 사실에 묘한 질투심과 동시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나도 내 삶을 시작해야 해. 소윤의 말이 다시 한번 그의 귓가를 때렸다. 석준은 문득 자신이 이혼 후에도 여전히 예전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으로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소윤의 돌봄이 없는 삶을 맞이한 것이었다. 그는 그날 밤 탁구채가 잔뜩 쌓여있는 방을 바라봤다. 그동안 그의 전부였던 취미가 이제는 그를 외톨이로 만든 주범처럼 느껴졌다. 그는 결국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탁구와 등산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내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해 도피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다. 염소윤. 그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강석준은 태어나 처음으로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생각은 후회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한편 염소윤의 삶은 강석준이 상상했던 허전하고 외로운 이혼녀의 삶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암사동의 낡았지만 아늑한 빌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곳은 그녀의 친정 어머니가 살던 곳으로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염소윤이었던 시절의 자유가 깃든 장소였다. 짐을 정리하자마자 소윤은 가장 먼저 집안을 자신만의 색깔로 꾸미기 시작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그동안 살림하느라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던 수채화 도구들을 펼쳤다. 어머, 소윤 씨. 이게 얼마만이야? 너 진짜 이혼했구나? 우리 아는 사람들은 다들 걱정했는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며칠 후 소윤은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고등학교 동창 박은혜와 송미란을 잠실 석촌호수 근처의 한 브런치 가게에서 만났다. 은혜는 그녀가 사는 암사동 근처인 송파구에서 살고 있었다. 걱정? 아니, 나 이제야 살 것 같아. 그때 너희들이 너는 내 인생이 없니? 했을 때도 속으로는 내가 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나 가족이 우선이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미련했지. 소윤은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셨다. 미라는 소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그때 결혼하고 넌 그림 그리는 거 접었잖아. 너 고등학교 때 미대 준비한다고 밤샘하던 애가 나중에 뭐 할 생각이야? 응.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볼 생각이야. 우선은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공예센터에서 도자기 공예 배우기 시작했어. 흙 만지는 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천호동 문화센터에서 라틴 댄스도 등록했어. 은혜와 미라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서로 마주 보았다. 라틴 댄스? 야, 염소윤. 너 진짜 대박이야. 강석준 씨가 알면 기절하겠네. 은혜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이제 나랑 상관없어. 이젠 나만 중요해. 어제는 도자기 공예 수업 끝나고 동네 서점에서 시집도 한 권 샀어. 20살 때 이후로 처음이야. 소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20년간 잊고 살았던 생기가 돌았다. 그녀의 새로운 취미 생활은 그녀에게 활력뿐 아니라 새로운 인연도 가져다 주었다. 도자기 공예 수업에서 만난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싱글 여성들과 금세 가까워졌다. 그들 중에는 이혼 후 새롭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만 이렇게 살림만 하며 늙어가고 있었구나. 그들을 보며 소유는 지난 세월의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소유는 도자기 공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서울 성수동의 한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회 관람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밝은 하늘색의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은 20대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가방 속 작은 파우치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그녀가 이혼 전에 남편에게 숨겨두었던 그녀만의 해방 자금이 들어있었다.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은 그녀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의 상징이었다. 이 돈으로 내 삶의 새로운 무대를 열어보자.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암사동의 늦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당당한 염소윤이었다. 정자동의 아파트, 석준의 집은 냉각된 박물관과 같았다. 소윤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석준은 여전히 그녀가 깔끔하게 정리해둔 물건들 사이에서 낯선 이방인처럼 살았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미룬 그릇들이 흉물처럼 쌓여 있었다. 늘 윤기가 나던 식탁 위에는 배달음식 전단지와 맥주캔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석준은 문득 소윤이 집을 떠나기 전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한테 나는 숨쉬는 가구였지. 안 그래? 이제 그는 깨달았다. 소윤은 가구가 아니었다. 이 집의 심장이었다. 심장이 멈추자 그의 삶 전체가 천천히 부패하고 있었다. 주말이 되어도 탁구장이나 등산 동호회에 나가는 것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다. 탁구공을 칠 때마다 딱 하고 울리는 소리가 마치 그의 텅 빈 마음을 때리는 것 같았다.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어도 집에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어느 날 등산 동호회 모임이 끝난 후 동호회 회장 최만호가 그에게 물었다. 석준이, 요새 자네 얼굴에 그늘이 졌어. 혹시 무슨 일 있나? 자녀들도 다 독립하고 자네 이제 팔자 펴야 할 나이 아닌가? 석준은 억지로 웃었다. 하, 회장님. 무슨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것 같네. 자네도 이제 아내분한테 좀 잘해야지. 자네 아내분, 자네 동호회 활동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사람은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돼. 만호의 말이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석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소윤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탁구와 등산이 아닌 소윤과 가족의 시간을 쏟았다면 지금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소윤의 흔적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안방 옷장 속 소윤이 쓰던 화장품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화장품 냄새는 곧 사라질 듯 희미했고 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지훈에게서 들은 대로 소윤이 강동구 암사동 근처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 지도에서 암사동과 천호동 주변을 검색했다. 도자기 공예 라틴 댄스라는 키워드도 넣어봤다. 염소윤이 라틴 댄스를?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의 뒷바라지에만 바쳤던 조용하고 차분했던 그녀가 정열적인 라틴 댄스를 배운다는 사실은 석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의 소유물처럼 여겼던 아내가 자신에게서 벗어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주 화요일 등산 모임이 없는 날을 택해 자신의 차를 몰고 분당을 벗어나 강동구로 향했다. 천호동의 낡은 상가 건물들이 밀집한 거리를 헤매며
그는 낯선 동네의 풍경을 살폈다. 문화센터, 공방, 댄스 스튜디오 같은 간판들을 유심히 살폈지만 소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후 늦게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암사동의 한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윤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빌라 건물을 발견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 없었다. 그는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앉아 빌라를 응시했다. 마치 그 빌라 안에 그가 잃어버린 지난 25년의 시간이 갇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잘 지내지? 아빠는 잘 지낸다. 혹시 엄마랑 통화 자주 하니?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엄마랑 자주 통화해요. 엄마 요즘 정말 바쁘세요. 아빠, 바쁘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 뭐, 힘든 일은 없고. 석주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힘든 일은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오히려 너무 좋으시대요. 도자기 만들어서 전시회도 준비하시고. 아, 그리고 엄마가 춤추는 거 보셨어요? 춤. 석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네. 라틴 댄스요. 엄마가 춤추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와. 진짜 엄마 아닌 것 같았어요. 엄청 열정적이시고 표정도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빠는 항상 엄마한테 나이 들어서 무슨 춤이냐고 하셨잖아요. 근데 엄마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자기만의 색깔을 찾으신 것 같아요. 서연의 솔직한 고백은 석준의 심장을 찔렀다. 자신이 소윤의 삶에 쳐놓았던 무관심의 장막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족쇄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소윤의 행복이 곧 자신의 실패라는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느꼈다. 그렇구나. 엄마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다. 석주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석주는 운전대 위에 고개를 떨궜다. 그의 눈앞에는 예전의 소윤, 늘 자신을 기다리던 지친 소윤의 모습이 아닌 춤을 추며 행복하게 웃는 낯선 여인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내가 정말 소윤이를 놓친 건가? 그의 후회는 이제 단순한 허전함이 아닌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변해갔다. 그는 소윤의 새로운 삶을 응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복이 자신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천호동과 암사동을 배회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을 파괴하려는 악의가 아닌 단지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확인하고 그제야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동호회 사람들에게는 당분간 지방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의 흔적을 쫓는데 전념하기로 했다. 이혼 후 그의 삶은 그녀의 행복을 확인하는 것으로만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아파트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분당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봤다. 그 화려함 속에 그의 외로운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살사 앤드 바차타 댄스 스튜디오의 간판이 붉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염소윤은 매주 화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 이곳에서 그녀의 새로운 세상과 만났다. 음악은 정열적이었다. 쿠바의 리듬이 몸의 구석구석을 깨웠고 그동안 가사 노동에 갇혀있던 그녀의 몸은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해졌다. 소윤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귓가로 넘기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응시했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닌 진정한 기쁨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자, 소윤 씨. 허리를 더 숙이고 시선은 파트너의 눈을 보세요. 이게 바로 바차타의 묘미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끄집어내야죠. 그녀에게 동작을 지도하는 이는 댄스 스튜디오의 원장이자 그녀의 개인 교습 파트너인 류태경이었다.
그는 탄탄한 몸매와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그의 춤은 자유로웠고 그의 눈빛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태경은 소윤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의 리드는 확실했다. 소윤은 그의 리드에 몸을 맡겼다. 소윤 씨, 당신의 스텝은 완벽해요. 하지만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춤은 기술이 아니라 대화예요. 파트너와 그리고 당신 자신과의 대화. 태경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화. 저는 춤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지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소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태경은 빙긋 웃으며 소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닙니다. 당신의 춤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스텝에는 억압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 무게를 깨고 나오려는 강렬한 해방감도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매력이에요. 그의 직설적인 표현에 소윤은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인 석준은 평생 그녀에게 그런 식의 섬세한 감정 분석을 해준 적이 없었다. 석준에게 그녀는 그저 아내, 엄마라는 역할로 규정된 존재였을 뿐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소윤은 태경과 함께 스튜디오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늦은 시간이라 카페는 한산했다. 태경 씨는 춤을 추지 않을 때는 어떤 분이세요? 소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경은 뜨거운 카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요? 저는 그냥 춤추는 사람입니다. 춤이 곧 제 삶이죠. 저는 20살 때부터 춤을 췄어요. 부모님은 제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지만 저는 이 리듬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춤을 추는 순간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소윤은 공감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도 지금 딱 그 심정이에요. 저는 25년 동안 제 굴레에 갇혀 살았어요. 저만의 리듬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죠. 결혼 생활은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 혼자 남편의 템포에 억지로 맞추는 느리고 지루한 동무였죠. 태경은 그녀의 말에 깊이 동의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춤을 시작하신 거군요. 당신의 리듬을 되찾기 위해서. 네, 맞아요. 남편은 평생 자기만의 취미 생활에 몰두했어요. 저는 그 취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그 취미를 도피처로 삼았고 저는 그 도피처 밖에서 홀로 남겨졌죠. 제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는 제가 왜 떠나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유는 말을 하면서도 울컥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눈물 대신 땀을 흘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태경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를 격려했다. 그는 당신이라는 보석의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줄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리듬대로 춤추면 됩니다. 소윤 씨, 이제부터 당신의 춤은 자유와 자존감의 춤이 될 거예요. 그의 격려에 소윤은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태경에게서 단순한 댄스 강사를 넘어 그녀의 새로운 삶의 안내자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소윤은 그녀의 새로운 친구들, 도자기 공예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성수동의 갤러리 전시회에 갔다. 전시회 관람 후 그들은 서울숲 근처의 오래된 맛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장미연이라는 이름의 공예가는 소윤에게 물었다. 소윤 씨, 근데 라틴 댄스는 어때요? 저는 몸치라 상상도 못하겠는데. 소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해서 웃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땀을 흘리고 나면 제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깨어나는 것을 느껴요. 춤은 저를 솔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평생 엄마나 아내라는 소를 쓰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 소를 벗어던지고 우리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된 거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소유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이혼을 불행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축하해주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유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태경과의 댄스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영상 속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스텝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 몸짓 하나하나에는 강렬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25년 동안 멈춰있던 내 삶의 시계가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녀는 더 이상 늦은 밤 남편을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다가올 내일을 설렘으로 맞이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암사동의 빌라만큼이나 단단하고 천호동의 댄스 스튜디오만큼이나 뜨거웠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강석주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강동구 천호동에 맞추기로 했다. 그는 주말 아침 탁구채 대신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분당 집을 나섰다. 동호회 사람들에게는 지방 출장 중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그는 소윤의 빌라 근처에 있는 오래된 모텔에 방을 잡았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염소윤의 행복한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화요일 저녁 지훈에게서 들은 천호동의 댄스 스튜디오 근처를 서성였다. 밤이 되자 그 일대는 젊은이들과 문화센터 수강생들로 북적였다. 그는 낡은 상가 건물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오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문이 열렸다. 땀에 젖은 얼굴로 몇 명의 중년 여성들이 건물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석준의 심장이 멎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석준이 결혼 생활 내내 보지 못했던 몸에 달라붙는 붉은색의 운동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이 옅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와, 소윤 씨. 오늘 스텝 정말 예술이었어요. 류태경 원장님이 특별히 칭찬하시던데요. 그 한 여성이 소윤의 팔을 툭 치며 말했다. 에이, 미란 씨도요. 원장님이 저보고 아직 감정이 부족하대요. 다음 주에는 더 뜨겁게 쳐야죠. 소윤은 깔깔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예전의 그것보다 훨씬 크고 해방감에 넘쳤다. 석주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밝은 표정,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는 붉은색 옷. 이 모든 것이 석준의 기억 속에 있는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아내는 늘 무채색의 옷을 입었고 그의 앞에서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웃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그의 눈치를 보거나 지쳐 있었다. 그 순간 건물 안에서 또 다른 남자가 걸어 나왔다. 바로 류태경이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소윤에게 다가왔다. 소윤 씨, 잠깐만요. 소윤은 태경을 보며 밝게 미소 지었다. 네, 원장님. 오늘 제가 아는 분이 이 근처에서 작은 술집을 여셨어요. 동호회 사람들 몇몇이랑 간단히 축하해 주러 갈 건데 소윤 씨도 같이 갈까요? 이런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취미하기도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태경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권유했다. 소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잠깐 들렀다가 일찍 들어갈게요.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태경은 자연스럽게 소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소윤은 미묘하게 한 걸음 물러섰다.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석준은 그 광경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석준의 눈빛은 질투심과 동시에 강한 자괴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소윤의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소외감을 느꼈다. 류태경이라는 남자는 소윤이 평생 갈망했을 법한 열정과 공감을 주는 듯했다. 석준 자신은 소윤에게 텅 빈 공간만을 제공했을 뿐이었다. 저 남자와 내가 25년의 무게만큼 비교가 되는구나. 그는 차 안에서 황급히 몸을 숙였다. 소윤과 일행이 그의 차 앞을 지나쳐 상가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그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석주는 한참 동안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그의 후회는 이제 극에 달했다. 그는 단순히 아내가 해주는 밥이나 정리된 집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동반자였을지도 모르는 한 여인의 인생 전체를 무시했던 것이다. 그는 다시 차를 몰아 소윤과 태경이 들어간 골목길 근처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들이 들어간 술집은 밤별이라는 이름의 작은 심야 식당이었다. 그는 술집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술집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창문 너머로 소윤은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맥주잔을 들고 테이블 위에 놓인 안주를 집어먹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20대의 자유를 만끽하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꾸밈이 없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석주는 문득 소윤과 자신이 함께 식사를 했을 때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때 소윤은 늘 무언가를 걱정하거나 아이들의 숙제를 챙기거나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찌들어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즐기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그는 늘 자기 이야기만 했고 소윤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최만호 등산 동호회 회장이었다. 어이 석준이. 자네 지방 출장은 잘하고 있나? 다음 주에 설악산 등반 계획이 있는데 자네 안 오면 재미없지. 빨리 오게. 석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다고? 자네가? 아이고 알았네. 몸 잘 챙기게나. 전화를 끊은 후 석주는 탁구와 등산이 더 이상 그의 도피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도피했던 장소, 바로 가족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 중심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창문 너머 소윤이 태경과 함께 춤 동작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이 보였다. 태경은 소윤에게 손동작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소윤은 진지하게 그것을 따라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고 있었다. 석주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다. 찬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후회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소윤이 있는 술집을 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염소윤. 당신은 이제야 진짜 당신의 삶을 사는구나. 나는 당신의 25년을 훔쳤구나.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소윤에게 닿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혼 후에도 여전히 예전과 같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강석준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지만 소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아침 석준은 정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모텔방에서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도자기 공방, 라틴 댄스 게임 강습을 검색했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가 왜 자신에게서 떠나갔는지, 그녀가 왜 그토록 행복해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녀의 살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도 춤을 춰야겠다. 그녀가 췄던 춤을, 그녀가 만졌던 흙을. 그의 이 행동은 소윤에게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행동이 결국 소윤에게 닿게 될 것이라는 필연적인 예감을 하고 있었다. 우연처럼 시작된 그의 추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필연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석준은 정자동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강동구 성내동 근처에 있는 도자기 공예센터를 찾아냈다. 소윤이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는 마치 순례를 하듯 그곳의 문을 두드렸다. 저 도자기 공예를 배우고 싶은데요. 공방의 주인은 중년의 온화한 여성 오혜정이었다. 혜정은 석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명품 아웃도어 의류와 세련된 시계가 그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하게 했다. 손님 같은 분이 흙을 만지러 오시는 건 드문데요.
보통은 취미를 찾는 주부님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혜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석주는 어색하게 웃었다. 제가 나이 50이 넘어서야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는지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희 공방은 취미반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석주는 공방 등록을 마치고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방 내부를 둘러봤다. 선반 위에는 수강생들이 만든 도자기들이 건조되거나 구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띄는 찻잔 하나가 있었다. 저 찻잔은 누가 만든 건가요? 무척 섬세한데요. 석준이 가리킨 찻잔은 투박한 듯 하면서도 손잡이 부분에 작은 백목련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혜정은 그 찻잔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다. 아, 저건 염소윤 씨가 만든 거예요. 소윤 씨가 저희 공방에서 제일 오래 배우셨고 솜씨도 좋았죠. 이제 이혼하고 나니 자기 생활이 바빠서 요즘은 못 나오고 있지만 저 찻잔은 소윤 씨의 백목련을 닮았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아끼는 작품이에요. 백목련. 소윤이 가장 좋아했던 꽃. 석주는 문득 소윤이 결혼 초 그에게 백목련 그림이 그려진 자수를 선물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그 자수를 무심하게 서랍 속에 넣어두었고 그 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다. 석주는 혜정의 눈치를 보며 물었다. 염소윤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혜정은 의아한 듯 석준을 바라봤다. 혹시 아는 분이세요? 소윤 씨는 요즘 아주 잘 지냅니다.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얼굴이 피었어요. 공예도 잘하시지만 춤바람이 났다고 농담하더라고요. 춤을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찾은 것 같아서 저도 기쁩니다. 춤바람. 석주는 그 단어가 자신의 귀에 얼마나 차갑게 들리는지 깨달았다. 소윤의 행복은 그의 불행을 의미했다. 그렇군요. 잘 지낸다니 다행입니다. 석주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 중에 찻잔을 향해 뻗어 있었다. 혜정은 석준의 눈빛에서 묘한 그리움을 읽었는지 찻잔을 살짝 들어 석준에게 건넸다. 한번 만져보세요. 소윤 씨의 손이 닿았던 흙이에요. 석준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아들었다. 찻잔에서는 흙의 거친 질감과 소윤의 섬세한 손길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찻잔을 통해 소윤의 체온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가 이 흙을 만지며 느꼈을 해방감과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이 작은 흙덩이가 당신에게는 나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구나. 그는 찻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혜정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다. 도자기 공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흙을 만지면서 인내심도 배우고 자신과의 대화 시간도 갖게 되죠. 강 선생님도 흙을 만지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시길 바라요. 석주는 혜정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흙을 만지는 행위가 소윤을 이해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했다. 그는 소윤이 떠난 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소윤을 위한 행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며칠 후 석주는 첫 수업에 참석했다. 그는 도구들 앞에서 어색하게 서성였지만 흙을 만지는 순간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진흙의 차가운 촉감은 그의 마음속에 있던 뜨거운 후회를 조금씩 식혀주는 듯했다. 수업이 끝난 후 석주는 홀로 남아 물레를 돌렸다. 흙이 그의 손길에 따라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보며 그는 왠지 모를 경이로움을 느꼈다. 내 삶은 내가 만지지 않고 소윤에게 전부 맡겨두었기에 저 흙처럼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무너졌구나. 그는 그날 저녁 혜정에게 다가가 물었다. 원장님 혹시 염소윤 씨가 다니던 라틴 댄스 스튜디오를 아십니까? 저도 그 춤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혜정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강 선생님이요? 라틴 댄스라니. 소윤 씨가 천호동에 있는 살사 앤드 바차타
댄스 스튜디오를 다닌다고는 들었어요. 소윤 씨가 그곳 원장님 칭찬을 많이 했었죠. 류태경 원장님이라고. 아주 실력이 뛰어나다고요. 류태경. 석주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지난밤 술집 창문 너머로 소윤과 함께 웃고 있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간 그의 후회는 다시 한번 질투심으로 둔갑했다. 나는 아내를 잃었고 저 남자는 내 아내의 행복을 얻었구나. 석주는 이제 소윤의 취미를 따라하는 것이 그녀의 삶에 다시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소윤이 행복해하는 그 장소에 가서 그녀의 행복의 근원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윤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흙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천호동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염소윤은 류태경 원장의 댄스 스튜디오에 가는 날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춤은 그녀에게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넘어 잊고 살았던 여성성과 자유를 되찾아주는 의식과 같았다. 그녀는 이제 스튜디오의 상급반에 등록하여 매주 2번씩 개인 강습을 받았다. 태경과의 파트너 댄스는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확실한 리드와 섬세한 배려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개인 강습이 끝난 후 태경은 소윤에게 말했다. 소윤 씨, 춤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요. 특히 당신의 바차타는 감정 표현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스텝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과찬이세요. 태경 씨 덕분이죠. 당신은 제가 춤을 통해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예전에는 제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소윤이 미소를 지었다. 태경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소윤 씨, 이제 당신의 삶은 새로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당신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춤에 대한 칭찬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소윤은 헷갈렸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석준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설렘이었다. 태경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파트너라면 춤 파트너 말씀이시죠? 소윤은 애써 웃으며 물었다. 태경은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봤다. 춤은 삶이고 삶은 춤입니다. 소윤 씨가 저와 춤을 출 때 저는 당신의 진정한 내면을 봅니다.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열정,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에 대한 갈망. 저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드리는 파트너십은 단순히 스튜디오 안에서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윤은 그 순간 자신이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지만 누군가와의 새로운 관계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태경의 존재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태경 씨, 저는 아직 복잡해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삶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소윤은 조심스럽게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다. 태경은 소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윤 씨,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당신은 염소윤입니다. 당신의 삶의 리듬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어요. 저는 당신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당신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춤이 아닌 진정한 삶의 대화를요. 그의 솔직함에 소윤은 마음이 열렸다. 그녀는 지난 25년간 석준에게서 받아보지 못했던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태경에게서 발견했다. 석준은 늘 그녀의 삶을 배경으로 여겼지만 태경은 그녀의 삶을 무대로 만들어주었다. 다음 주말 소윤은 은혜, 미랑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의 갤러리 전시회에 갔다가 저녁 식사를 했다. 야, 소윤아.
너 진짜 태경 씨랑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너 얼굴에서 광채가 나. 은혜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댄스 파트너일 뿐이야. 소유는 애써 부인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미란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파트너? 춤추다 눈 맞는 게 세상 이치 아니니? 내 남편, 아니 전 남편 강석준 씨가 너한테 평생 주지 못했던 자유와 열정을 그 남자가 너에게 주고 있잖아. 인정해. 소유는 한숨을 쉬었다. 맞아. 태경 씨는 나에게 내가 잊고 살았던 나를 보여줘. 내가 여전히 아름답고 열정적인 여성일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줘.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석준 씨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때의 용기는 어디 갔니? 석준 씨는 평생 너한테 취미만 줬어. 가족이라는 의무 아래 너를 가두고 자기는 밖에서 탁구 치고 등산하며 놀았지.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 권리가 있어. 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친구들의 격려를 들으며 소유는 마음속의 망설임을 조금씩 걷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석준의 후회나 자식들의 시선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심장이 뛰는 대로, 그녀의 리듬대로 살고 싶었다. 그날 밤 소유는 암사동 빌라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태경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경 씨, 당신의 제안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업이 끝나고 우리 춤이 아닌 다른 대화를 나눠볼까요? 문자를 보내고 난 후 소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강석준이라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염소윤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정으로 한 발 내딛고 있었다. 이 스텝이 그녀의 삶에 어떤 새로운 리듬을 가져다 줄지 그녀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다. 강석준은 도자기 공방에서의 흙작업과 라틴 댄스 스튜디오에서의 춤 연습을 병행하며 소윤의 삶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흙을 만지면서 소윤의 고독한 인내심을 이해했고 춤을 배우면서 그녀가 느꼈을 해방감과 열정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그는 태경의 댄스 스튜디오에 등록했지만 소윤과 마주칠까 두려워 그녀가 없는 시간대에 개인 강습을 받았다. 그의 강습 강사는 이지연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강 선생님, 스텝은 훌륭해요. 하지만 춤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리드를 하려고 하기보다 리듬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춤은 전쟁이 아니에요. 지연이 그를 보며 말했다. 전쟁이 아니라. 석준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결혼 생활은 전쟁이었다. 그는 늘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웠고 그 싸움에서 소윤을 가장 먼저 잃었다. 석준은 춤을 추면서도 계속해서 류태경을 의식했다. 그는 스튜디오 복도에서 태경과 마주칠 때마다 묘한 경쟁심과 질투심을 느꼈다. 태경은 자유로웠고 자신은 족쇄에 묶여 있었다. 어느 날 석준은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태경에 대해 물었다. 류 원장은 실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더군요. 혹시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지연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태경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열정적이고 모든 수강생들에게 에너지를 주죠. 특히 염소윤 씨 같은 분들이 원장님 수업을 들으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염소윤 씨는 이혼 후 힘들어하셨는데 원장님이 춤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다고 다들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혼 후 힘들어했다고? 석준은 소윤이 이혼을 결정할 때 얼마나 단호했는지 알았기에 그 말은 그저 태경을 미화하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소윤의 행복이 태경으로 인해 피어났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날 밤 석준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모텔을 나와 암사동 빌라 근처로 향했다. 새벽 2시. 빌라 주변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빌라 앞에서 서성이다가
무의식 중에 소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후 처음 거는 전화였다. 전화는 3번 울린 후 소윤의 잠긴 목소리로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석주는 소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후회나 사과가 아닌 비난이었다. 염소윤, 지금 이게 당신이 찾은 나다운 삶이야? 늦은 밤까지 술 마시고 춤이나 추고 돌아다니는 거. 당신의 품위는 다 어디 갔어? 소윤은 잠에서 깼는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강석준 씨,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은 이제 당신의 판단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상관할 바가 아니라니.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당신이 그 댄스 강사인지 뭔지 하는 사람과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석주는 질투심에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소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당신은 평생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내 자신을 버리고 살 때 당신은 당신의 취미와 도피처만 찾았잖아. 나는 당신의 옷까지, 당신의 밥, 당신의 그림자였어. 이제 내가 내 삶을 찾고 행복해하는 게 그렇게 배 아파요? 배가 아프다니. 내가 지금 당신 걱정을. 걱정? 아니. 당신은 당신의 잃어버린 소유물을 걱정하는 것뿐이야. 당신은 내가 당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거야. 당신의 그 잘난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게 두려운 거지. 소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말은 석준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소윤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류태경 씨는 나에게 춤을 가르쳐주는 고마운 사람일 뿐이야.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잊고 살 때 나에게 존중과 자유를 가르쳐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당신은 평생 나한테 해주지 못했던 것을 그 사람이 해주고 있는 거라고. 소윤은 숨을 몰아쉬더니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의 후회와 질투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석주는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힘없이 떨어뜨렸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후회의 열기를 식혔지만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소윤의 분노 속에서 자신의 처절한 이기심과 비겁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빌라 외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분당의 아파트, 탁구 동호회, 등산 동호회. 그 모든 것이 이제 그에게는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는 소윤에게 소리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비열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소윤의 새로운 삶을 응원할 용기도 그녀의 행복을 인정할 아량도 없는 좁고 찌질한 남자에 불과했다. 백목년. 나는 그 꽃을 피우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구나. 석주는 그날 밤 암사동의 차가운 길거리에서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후회는 이제 그녀를 되찾기 위함이 아닌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남편이었는지를 인정하는 참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가장 값비싼 대가임을 깨달았다. 새벽의 폭풍우 같았던 통화 이후 강석주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질투와 비난은 소윤에게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행위가 되었고 그는 이제 소윤의 삶에서 완전히 추방당했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다시 분당 정자동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더욱 처참했다. 그는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아빠다. 엄마한테. 아빠가 실수를 했다. 전화를 걸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대신 전해줄 수 있겠니?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엄마의 삶을 응원한다고 전해줘.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빠,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의 진심을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엄마께 잘 전해드릴게요. 엄마는 이제 아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엄마 자신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자식의 입을 통해 듣는 소윤의 용서와 해방 선언은 석준에게 마지막 남은 족쇄를 끊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소윤에게 집착하거나 그녀의 삶을 방해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했다. 그는 그날부터 탁구채와 등산 장비를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며칠간 배우기 시작한 도자기 공예와 라틴 댄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의 춤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이제는 소윤을 쫓는 춤이 아닌 나 자신을 찾는 춤이 되었다. 그는 춤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과 후회를 정직하게 마주했다. 흙을 빚으며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빚어나가기 시작했다. 한편 염소윤은 석준의 마지막 비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류태경과의 춤이 아닌 대화를 약속한 상태였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개인 강습이 끝난 후 소윤과 태경은 스튜디오 근처의 조용하고 아늑한 칵테일 바에 마주 앉았다. 석준 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질투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요. 소윤이 담담하게 태경에게 이야기했다. 태경은 소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삶을 놓아주기 싫어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윤 씨, 당신은 이미 그 과거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어요. 당신의 스텝처럼요. 소윤은 태경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봤다. 태경 씨, 저는 당신을 만난 후 제가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꼈어요. 저는 25년 만에 다시 여성으로서의 제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 당신에게 감사해요. 태경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의 열정은 저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소윤 씨, 저는 당신의 새로운 삶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춤이 아닌 진정한 삶의 파트너로요. 당신의 리듬에 맞춰 저도 제 삶의 템포를 맞추고 싶습니다. 소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두려운 것은 다시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삶이었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염소윤으로 살고 싶어요. 당신의 그림자가 아닌 당신과 동등한 백목년으로 서 있고 싶어요. 소윤이 솔직하게 말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저는 당신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옆에서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의 조력자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열정을 응원하고 당신의 꿈을 지지하는 조력자요. 태경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말에 소윤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석준에게서 평생 느낄 수 없었던 존중과 동등함의 가치를 느꼈다. 좋아요, 태경 씨. 우리 천천히 서로의 리듬을 맞춰봐요. 이 새로운 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지 지켜봅시다. 그들은 조용히 잔을 들었다. 창밖으로 천호동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소윤의 얼굴에는 늦가을 백목년처럼 우아하고 확신에 찬 미소가 피어났다. 1년 후, 강석준은 분당 정자동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탁구 동호회를 완전히 탈퇴했고 대신 성내동의 도자기 공방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다. 그는 이제 공방에서 중급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가 빚은 도자기들은 투박했지만 깊은 성찰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비로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성취감을 주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석준은 자신이 만든 찻잔 세트를 상자에 정성껏 포장했다. 그는 포장한 상자를 들고 지훈과 서연을 만났다. 아빠가 이제야 너희들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의 25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엄마가 지금 얼마나 행복할지. 석준은 덤덤하게 말했다.
아빠. 이제야 좀 아빠답네요. 서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석준은 아이들에게 찻잔 세트와 함께 소윤에게 보낼 작은 편지를 건넸다. 염소윤에게. 당신이 만든 백목련 찻잔을 보며 나도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찻잔은 내가 당신에게 주지 못했던 존중과 응원을 담은 그릇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염소윤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춤은, 당신의 삶은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강석준 드림. 아이들은 찻잔 세트와 편지를 들고 암사동의 소윤을 찾아갔다. 소윤은 덤덤하게 편지를 읽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완전한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석준의 후회와 인정은 그녀의 긴 여정에 찍힌 마침표와 같았다. 소윤은 이제 류태경과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고 함께 천호동의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틈틈이 도자기 공예와 시쓰기를 병행했다. 그녀의 삶은 빈틈없이 충만했고 그녀의 얼굴은 20대보다 더 밝게 빛났다. 늦은 가을. 소윤은 석촌호수 근처의 작은 공방에서 그녀의 첫 개인 도자기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제목은 백목련의 재개화였다. 전시회장에는 오랜 친구인 은혜와 미란, 댄스 스튜디오의 수강생들, 그리고 류태경이 함께했다. 태경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의 성공을 축하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그녀가 이혼 후 처음 빚었던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백목련 문양의 큰 화병이었다. 그 화병은 소윤이 25년간의 굴레를 깨고 나온 염소윤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태경의 손을 잡고 암사동의 빌라로 돌아왔다. 태경 씨,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태경은 소윤을 안아주며 그녀의 이마에 입 맞췄다. 아닙니다, 소윤 씨. 당신은 이미 아름다운 씨앗이었고 저는 단지 당신에게 햇빛과 물을 조금 주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스스로 피어났어요. 소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억압받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유로운 백목련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누구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자신의 감정과 열정에 솔직해지는 것이었음을. 강석준은 홀로 남겨진 채 후회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 후회는 소윤에게 해방을 주었다. 염소윤은 늦은 나이에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나섰고 가장 빛나는 삶을 완성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이별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성장과 재회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형태의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